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가맹거래사 1차 과목 경제법 강의를 들었었죠. 이제 여러분하고 1차 시험이 끝나고 2차 과목인 가맹사업법 기본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이 가맹사업법은 가맹거래사에서 아주 중요한 과목이죠. 나중에 여러분이 합격하고 나면 가맹사업 거래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계약서도 쓸 것이고 모든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인데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가맹사업법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앞으로 강의할 그 방향 또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소개를 좀 하고 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맹사업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가맹사업법이 도대체 뭐지? 여러분 이제 경제법을 하고 또 1차 과목을 다 하고 나서 2차 과목 들어오면서 가맹사업법 그리고 계약과 관련되는 법이 있었죠. 계약실무법이 있는데 이 두 법이 여러분의 이제 2차 과목인데 2차 과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또 과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한 학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목에 대해서 많은 것은 알 필요는 없고요. 적절하게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맹사업법에 대한 소개를 좀 하고 그리고 강의 그리고 학습 방법 그런 또 학습 전략 이러한 내용들을 OT 시간으로 조금 이제 여러분에게 시간을 좀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맹사업법이 뭐냐? 가맹사업법이 뭐냐? 명칭은 이렇습니다.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가맹사업법이라고 이렇게 앞으로는 약칭을 하겠습니다. 너무 길죠? 그래서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명칭도 여러분 알아두시고 두 번째로 이 가맹사업법에 대한 기본적인 목적이죠. 가맹사업법의 1조 정도를 좀 보면은 이 법이 왜 만들어졌지? 라는 걸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특별법, 모든 법이 마찬가지지만 1조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목적을 보면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러한 제도적 취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맹사업법을 소개하기 위해서 1조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뒤쪽에 가면 다 배우겠지만 그렇죠. 가맹사업법이 도대체 뭐냐고 말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1조 목적이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를 합니다. 이 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거죠. 가맹사업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맹사업이 뭔지 나름 이제 1차 공부하시면서 감은 잡으셨겠지만 프랜차이즈죠. 이러한 특수한 거래 분야에서 일어나는 그 거래 관계를 규율하는 것들을 말하죠. 어쨌거나 이 가맹사업이라는 것은 특수한 거래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특수한 거래 분야에서의 공정한, 참 공정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죠. 불공정하다는 것은 사람에게 굉장히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불평등을 가져오게 되고요. 문제점이 많습니다. 어쨌거나 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가맹사업에는 그러면 불공정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이런 가맹사업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졌겠죠. 일단 가맹사업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요. 가맹본부와 주체들이 나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다시 말해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는 주체들인 것이죠. 주체들인 거죠. 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알겠죠? 함으로써 이게 이제 직접적 목적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가맹사업의 사업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그리고 가맹본부와 주체인 가맹본부 가맹점 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있게 한 다음에 서로 상호 보완을 잘해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이게 직접적 목적이에요. 이 가맹사업법의 직접 목적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이게 궁극적 목적이 되겠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겠다는 거죠. 결국 뭡니까? 소비자 복지 그리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이 가맹사업거래, 다시 말해서 가맹사업법의 목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이고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이 법의 내용들에 쭉 가보면 어떤 것이 있다는 거죠? 가맹사업에서의 가맹사업, 특별한 분야, 특수한 분야에서의 거래 있죠. 거래라면 거기에 뭐 계약 같은 거 다 포함되겠죠. 그 거래를 어떻게 해요? 공정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들도 다 뭡니까? 공정하게 만들어주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또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한다는 것은 법률 관계의 양 당사자 주체를 어때요? 한쪽이 힘이 센 것이 아니고 양쪽의 힘을 균형을 맞춰줘서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알겠죠? 다시 말해 갑과 을 관계 뭐 그런 관계들 있죠. 사실은 가맹사업 분야에는 갑을 관계가 기존에 아주 만연했습니다. 만연했고요. 또 그러한 이유가 한쪽 당사자가 이 거래 계약 관계에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죠. 정보가 없는 상대적으로 정보가 없는 당사자에게 갑질을 하게 되는 그러한 분야가 바로 가맹사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가맹사업 분야의 법률 관계나 혹은 거래 질서를 어때요? 공정하게 하겠다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용들도 그러한 내용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내용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이게 바로 가맹사업법입니다. 더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쪽에 공부할 거니까 이 가맹사업법은 이 목적 하나만 보더라도 왜 만들어졌는지 무엇인지 우리가 감을 조금은 잡을 수 있었죠. 이게 가맹사업법이다. 자, 그럼 두 번째 가보시면 가맹사업법의 소개인데 이런 겁니다. 그럼 좋다. 가맹사업법은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다면 전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요걸 제가 전체 숲을 보기 위해서 목차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가맹사업법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법에 대한 전체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숲을 본다고 하죠. 그리고 나무를 보느냐, 숲을 보느냐, 그건 다 필요합니다. 어떤 법을 공부하든 나무를 봐야 되고요. 나무를 봤으면 어때요? 숲을 전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숲을 보고 또 나무를 볼 수 있고 나무를 통해서 어때요? 전체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법조문에 나와 있는 큰 목차를 일단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름 어때요? 틀이 잡힙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법조문에 이렇게 순서별로 법조문을 나열해 놓은 것은 나름 입법자들이 논리성과 체계성을 갖출 수 있도록 나름 정리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가맹사업법의 체계는 뭐지? 할 때는 여러분이 어때요? 이 목차를 갖고 정립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됐죠? 그럼 일단 먼저 소개를 하는 거니까 가맹사업법은 총 1조에서 44조까지 조문이 있고요. 그리고 6개 장으로 구성됩니다. 1장은 총칙, 2장은 가맹사업 거래에 대해서 어때요? 기본 원칙. 가맹사업 거래할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 그 다음에 3장이 나왔죠? 이겁니다. 우리 이 법의 목적이 뭐죠? 가맹사업이라는 그런 분야에서의 그러한 그 거래가 공정하고 경쟁적인 어때요? 상태에서 운영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가맹사업 거래에 뭐예요? 공정합니다. 불공정한 상태를
해소하는 게 이 법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장이 어때요? 가맹사업거래를 공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규제적인 법규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장이 너무 중요하고 시험에 늘 나옵니다. 반드시 또 언급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해됐죠? 3장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가맹사업거래에서 대등한 당사자, 좋아요. 대등한 당사자 좀 그렇긴 한데 계약 당사자들 간에 이러한 가맹사업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러한 분쟁 조정 문제가 4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가보면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처리 절차 등이 나오고 6장 벌칙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조금 크게 여러분이 좀 느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맹사업법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를 하는 겁니다. 개략적인 소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구나라고 느끼시면 가면 돼요. 뒤쪽에 가면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맹사업법 소개 세 번째로 우리가 가맹사업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죠? 가맹사업법이 뭔지 아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왜 공부를 하죠? 가맹사업법을 왜 공부합니까? 여러분이 가맹거래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것이죠. 합격하기 위해서 과목에 남아있다는 거죠. 수험 과목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죠? 이 가맹사업법이라는 것은 앞에 그러한 의미도 갖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필요한 건 뭐죠? 이 가맹사업법은 수험 과목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대상. 그래서 그럼 어떤 공부 대상이고 어떤 범위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를 반드시 2차 공부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맹거래사 수험 과목으로 가맹사업법이 들어와 있는데 1차 우리 경제법 강의할 때 여러분이 설명했겠지만 가맹거래사의 시험 과목 내지 배점 부분이죠. 그리고 시험 방식은 1차 과목과 2차 과목 나눠져 있다 그랬죠. 1차 과목은 경제법, 민법, 그 다음에 경약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과목 가보시면 가맹사업거래 공정에 관한 법령 및 실무 100점,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 100점 이렇게 돼 있죠. 이 200점 중에서 여러분이 적당한 점수를 맞아야 됩니다.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은 나와야 된다 그러죠. 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과목이 있는데 그 2차 과목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이 가맹사업법에 관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2차를 통과하려면 이 과목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맹사업법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아니죠. 수험생에게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과목이 되는 것이죠. 이해됐습니까? 2차 과목이다. 일단 우리가 포인트는 가맹사업법은 가맹거래사 수험 준비를 위한 2차 과목이다. 2차 과목이다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인식하셔야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가맹사업법은 소개가 좀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맞게 우리가 한번 또 가맹사업법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이 가맹사업법을 결국은 시험에 합격하는 거니까 가맹사업법 공부를 잘 해야 되겠죠.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맹사업법에 대한 특성을 좀 알고 수험을 좀 대비를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앞쪽에 봤던 1차 과목, 여러분들 1차 준비했잖아요. 1차 준비할 때와 또 2차 준비는 좀 다릅니다. 수험 방법이 좀 달라져야 돼요. 1차 시험은 어때요? 여러분 시험장 가면 객관식이니까 거기에 사실은 답이 다 포함되어 있죠. 답이 다 포함되어 있고 다 지문을 줍니다. 여러분이 잘 골라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차 과목은 굉장히 좀 지금 2차 공부를 하려고 해보니까 1차 과목은 굉장히 쉽다라는 느낌이 들죠. 왜? 답을 다 주니까. 1, 2, 3, 4, 5에서 그 안에 답이 있단 말이죠. 그 대신에 그 답을 찾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이미 답은 거기에 다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보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공부하면 그 답이 보이게 돼 있어요. 공부가 덜 돼 있으면 못 보는 것이고요.
근데 2차 과목의 가명사업법, 2차 과목은 보는 걸로 시험장 가면 답안지에 보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고 여러분들 어때요? 답을 만들어서 집어넣어줘야 돼. 너무 힘든 거죠? 쉽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 준비하고 달라요. 그럼 이렇게 답안지에 답안이 없는데 이 답안을 채워 넣는 거죠. 내가 직접 채워 넣어야 됩니다. 이럴 때 공부를 어떻게 될까요? 어때요? 그냥 이렇게 대충 내용만 알고 들어가서 될까요? 안 됩니다. 첫 번째 내용을 알아야 되지만 두 번째는 여러분이 표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2차 시험의 기본입니다.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한 요령을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학습 범위를 보면요. 가명사업법 그리고 시행령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참고로 시행령 안에는 별표가 포함되어 있죠. 별표가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판례 이것이 시험 범위예요. 가명사업법 그리고 가명사업법 시행령 물론 시행령을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부분에서 이 가명사업법을 보충해 놓은 것이 바로 시행령이잖아요. 좀 더 세부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 시행령이기 때문에 가명사업법을 하면서 특히 중요하다 하는 부분에서는 시행령에 가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죠. 그 부분을 보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와 관련되는 판례가 있으면 판례도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요게 학습 범위입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다이렉트로 말씀을 드린다면 가명사업법 이 부분은 거의 사실 어때요? 달달달달 암기가 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됩니다. 조문도 사실 많지 않아요. 44조문이에요. 그래서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 하시면 되고 특히 판례 부분은 여러분들이 검토할 이유는 뭐냐면 이론적인 설명도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판례가 그 사안이 있죠. 사안 판례 사안을 보면 출제할 사안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시험 출제도 주로 판례에 나왔던 그런 사안을 기본 모델로 해서 시험을 내기 때문에 그 판례 사안을 좀 알아두면 상당히 여러분에게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는 그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어쨌거나 이러한 세 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여러분이 공부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습 원칙입니다. 2차 과목은 특히나 1차도 마찬가지였지만 2차 과목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공부량에 대해서 욕심을 내면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금지예요. 왜 그러냐면 많이 한다고 해서 시험장에 답안지에 쏟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 이 답안지에 쏟아내는 그러한 능력은요. 쉽게 이렇게 그 그릇이 커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합격할 때는요. 그 한계로 좁더라도 시험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때요? 그릇이 이만한 사람이 다시 말해 시험장에서 표출할 수 있는 능력이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다 풀어내야 되거든요. 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부량을 이렇게 많이 늘렸다. 이게 표출이 됐나요?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힘만 들 수도 있고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시험장에 가서는 짧은 시간에 자기가 정확하게 아는 부분을 기술해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분산해서 시험에 나오지 않는 부분, 뭐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너무 많은 공부를 하게 되면 시험장에 그 집중도 있게 쏟아낼 수 있는 능력을 안을 수가 없어요. 요 표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본인의 능력에 맞는 그러한 표출 그죠? 양을 정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암기량을 정해야 돼요. 그래야만 빨리 합격합니다. 많이 암기하면 좋겠지만 사람의 능력은 많이 암기를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다고 시험 합격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표출할 수 있는 능력만큼만 잘 암기를 하고 있으면
암기하고 쓰는 연습을 하면 시험장에서 충분히 그것만 쏟아낸다 하더라도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공부량에 대해서 욕심을 너무 가지면 안 됩니다. 물론 필수적인 것은 알아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수험 합격에 필요한 만큼만 공부한다. 그래서 완벽한 공부, 1차 때도 마찬가지지만 100점 맞으려고 하는 공부는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100점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80점, 90점, 80점, 90점만 맞는다고 생각을 해도 아주 많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완벽한 공부를 2차 공부 때도 여러분이 목적을 두면 절대 안 된다. 욕심을 내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범위를 정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제가 그 범위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학습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뭐 간단하게 범위 설정합니다. 학습 범위 설정. 그리고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해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제 44개 조문이니까 단순 암기하면 되겠다 싶지만 사실은 이 제도적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그 조문만 암기한다면 굉장히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조금 내용을 좀 이해하고 암기할 부분을 많이 줄이고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좀 암기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내용을 이해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내용을 어때요? 암기하는 것이죠. 무작정 암기하면 암기량도 작고요. 그리고 금방 까먹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러한 과정이 됐다면 알겠죠?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연습입니다.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한번 직접 표출해봐야 됩니다. 한번 써봐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시험장 가면 쓰면 되겠지 쉽지 않습니다. 한 번이라도 억지로라도 한번 써봐야 됩니다. 써보게 되면 어떤 감으로 내가 시험장에서 2차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1차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암기가 먼저냐 이해가 먼저냐 이 문제 되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1차 과목을 암기 과목으로 생각하잖아요. 물론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는요. 진정한 암기 방법이 사용되는 곳은 2차입니다. 2차. 알겠죠? 2차입니다. 내용은 이해했습니다. 내용도 잘 압니다. 시험장 가서 암기 안 되면 한 줄도 풀어낼 수 없어요. 내용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내가 쓸 만큼의 양을 정한 다음에 그 내용을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암기를 하고 내 손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알겠죠? 이 과정을 거쳐야만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 연습이 되는 것이죠. 자, 한번 하나씩 다시 짚어보면 범위 설정은 당연히 기출 문제를 분석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강의를 듣기 때문에 강의 안 듣는 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죠. 지금 강의를 듣는 이유가 뭡니까? 빠른 시간 안에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범위를 좀 정하고 싶은 거죠. 다시 말해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강사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도움 받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이해해야 된다. 가맹사업법의 제도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 이 가맹사업법이 만들어졌는지, 그러한 규제하는 내용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을 이해하면은 가맹사업 분야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혼자서 잘 할 수 있겠지만 강사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못해요. 유용하고 효율적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 암기 부분 있죠. 내용 암기. 답안지에 현출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를 암기해야 돼요. 그죠? 반드시 나와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두리뭉이 쓴다 하더라도 거기서 요구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키워드 위주로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꾸 써보셔야 돼요. 그 단어가 평소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표출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단어가 되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문제 연습이죠.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문제를 보면은 문제를 빨리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나와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한 쟁점은 뭐고 무엇을 내가 써야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목차 구성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 채우기 연습.
알겠죠? 목차만 구성하면 끝나는 거 아니죠? 내용책 연습을 또 빠른 글씨로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글씨가 빠른 사람도 있고 늦게 쓰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빠른지 늦은지 이런 부분은 연습을 통해서만 스스로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누가 옆에서 얘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학습 과정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수업용 두 번째 주관식 학습 요령이에요. 여러분 이제 주관식 처음 이제 시작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OT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잠깐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관식 학습 요령은 수업량을 설정한다. 늘 나오지만 수업량, 자기가 표출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험 범위 안에서 내가 표출할 수 있는 양을 내 스스로 터득하고, 알겠죠? 판단하고 그것을 연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시험장에서 현출이라는 말은 써낸다는 거죠. 현출할 수 있는 정도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그게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글씨도 빠르고 글씨도 잘 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을 쓸 수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글씨 쓰는 게 굉장히 늦을 수 있죠. 늦기 때문에 그게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습니다. 표출하는 게 양도 적을 수 있겠죠. 그런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자기는 양을 많이 채울 수 없기 때문에 핵심 키워드 위주로 쓸 만큼만 잘 쓰면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해를 하고 반복해서 뭐가 필요하다? 암기가 필요한 거죠. 그 양을 딱 정하고 그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달달달 하면 시험장에 금방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관식 시험은 암기 없으면 뭐라고요? 암기 없으면 한 줄도 쓸 수 없다. 정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해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시험장에 가보면 암기가 안 되면 그 용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소설 쓸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요구하는 용어가 있고 그러한 내용들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우리가 한번 여러분에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목차. 이 목차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2차 과목은 특히 문제를 딱 보고 난 다음에 내가 목차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 부분이 빨리 정해져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딱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 목차가 나름이죠. 정형적인 스타일이 있습니다.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느낌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모든 그 주관식의 목차는 대략 이렇게 정리됩니다. 물론 구체적 목차는 그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르게 정하면 되겠지만 그렇지만 말은 다르게 정해졌다 하더라도 큰 틀의 어떤 내용들은 전부 이런 순서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의입니다. 이 문제 혹은 이 주제에 대한 의, 그죠? 이 내용에 대한 서론이죠. 의라는 부분은 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론입니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 그리고 요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풀어내려면 반드시 법률적 요건이 필요한 거죠.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래서 법조문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법조문의 요건 부분 나오는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규제를 하려면 이러이러이러한 요건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요건. 그리고 이 요건을 적용하면 어때요? 요건을 적용한 다음에 뭐가 나타나죠?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알겠죠? 효과. 요건을 적용한 그 효과. 규제에 대한 효과도 좋고 어떤 효과도 상관없습니다. 효과가 나타나고요. 그럼 지금 이러한 것에 묻고 있는 내용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관련 문제를 써줘야 되는 거죠. 알겠죠? 써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때요? 벌써 목차가 몇 개 잡히죠? 4개가 잡히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마지막으로 결어 내지는 결론. 이런 부분인데 결론 부분은 어떤 겁니까? 이 앞에서 얘기했던 이러한 내용들을 살짝 요약해서 이러한 효과가 나왔다, 결과가 나왔다 라고 간략하게 정리해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의의가 잡히면 그 안에 뭐가 있죠? 요건이 있고요. 요건이 잡히면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관련 제도가 있으면 이 관련 문제는 이 묻고자 하는 이 제도에서 제도와 관련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를 적어주면 되는 것이고 없으면 안 적어도 됩니다. 바로 결론이 올라오면 되는 거죠. 크게 주관식 목차는 이렇게 잡힙니다. 알겠죠? 이렇게 잡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서론이죠? 의라는 것은 서론을 말한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 이 사례 문제라면
사례 문제라면 서론이나 의라고 쓰지 않고요. 문제 제기. 알겠죠? 문제 제기. 이걸 쓰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지금 사례를 읽어봤더니 이러한 내용을 갖고 있고 이러한 쟁점을 갖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이러한 것을 쓰겠다. 이게 바로 문제 제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고 그래서 서론만 보면 이 수험생이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했느냐 안 했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주관식 문제 만약에 단답식이라면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이고 이제 주관식 다시면서 사례 문제라면 문제 제기 의 대신에 문제 제기를 쓰고 내려가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요건, 효과, 관련 문제 이렇게 내려가시면 되는 거죠. 요건은 뭡니까? 주로 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령 위주의 규제 요건입니다. 어떠한 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에 있는 요건을 갖춰서 요건에 충족해야만이 우리가 규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규제하고 요건을 갖춰지면 어때요? 거기에 대한 규제에 대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법령에 나타난 요건 위반할 때 뭐 제재수단이라든지 특히 또 행정 효과는요. 형벌, 민사 세 종류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반하게 되면요. 행정은 어때요? 행정조치로는 시정조치, 과징금 같은 것이 있을 것이고 형벌은 벌칙이 있을 것이고 민사상은 어때요? 손해배상이 문제되는 것이죠. 이런 규제 요건에 맞거나 법 위반이 있게 된다면 이러한 효과로 풀어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한꺼번에 제가 묶어서 책을 좀 논리적으로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문제, 관련 있는 규제 제도가 있으면 함께 써주면 됩니다. 한두 절, 그리고 결어입니다. 이 사안을 만약에 사례 문제라면 이 사안을 검토해 줍니다. 검토해 주고, 또 혹은 어때요?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적어주시면 이게 결어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이 되는 거죠. 하여튼 이런 목차 구성을 갖고 있다는 거 처음 시작할 때 목차를 어떻게 잡아야 되지? 굉장히 궁금하죠. 궁금한데 이러한 기준으로 여러분이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뭐 꼭 의 요건 효과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구체적인 맞는 사례에서 의의와 관련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쓰시고 목차를 만들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묻는 대로 내용을 만들어 나가시면 돼요. 근데 큰 틀은 이런 겁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목차 구성을 한번 해봤고요. 다음 가봅니다. 이제 강의입니다. 강의. 그럼 강의는 어떻게 할 거냐? 강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의 구성은 가맹사업법의 기본 제도를 해설하겠습니다. 물론요, 참 암기력이 참 좋다면 가맹사업법 44개의 조문을 달달달 암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답안 연습을 해서 이렇게 그 내용들을 적어 나가면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참 말은 쉽지 어렵습니다. 특히 법학을 전공한 분도 있고 전공하지 않는 분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44개 조문을 해석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맹사업법에 대해서 해설을 할 겁니다. 가맹사업 어떤 것이고 용어 설명도 하고요. 제도적 설명을 하면서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해설 강의고요. 그리고 해설 강의를 통해서 2차 시험에 답안에 현출될 수 있는 키워드라든지 반드시 이 부분은 알고 있어야 된다. 시험에 나왔다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제가 분량을 명확하게 딱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제 책에 여러분들이 줄을 칠 수 있도록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 책을 가지고 그 중요한 부위에 줄을 치고 키워드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암기하게 되면 2차 시험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때요? 기출문제 풀어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나왔던 한 10년치의 10년치 내지는 9년치 정도의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 겁니다. 쭉 한번 풀어보고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여러분이 같이 함께 보면서 배우고 여러분이 연습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강의 구성은 그렇다. 그 다음에 강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가맹사업법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을 할 것이고 제도적 취지 내용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맹거래소 2차 시험 수험 범위를 설정해 드릴 거고요. 가맹거래소 2차 시험 요령도 알려드릴 겁니다. 주관식 답안 기술 방법을
알려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해설을 통해서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2차 주관식 문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됐죠? 이런 강의 소개됐습니다. 다음입니다. 교재 소개입니다. 이 교재 소개 너무 오래 하면 안 되겠죠? 교재 소개 간단하게 한다면 이름은 가맹사업법 강의와 해설 강의와 연습이라는 의미에서 가맹사업법 강의 연습으로 이름이 적혀져 있고요. 교재 내용은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가맹사업법과 동시행령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놨습니다. 시행령과 가맹사업법이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는데 이 책은 필요한 부분에 시행령을 제가 집어넣어서 함께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해설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알겠죠? 연결해서 한다. 그리고 가맹사업법령 관련 이론이 있다면 뭐 이론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이론이 있다면 이론과 판례가 있다면 판례도 함께 엮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맹거래 관련 실무자와 가맹거래사 수험생의 필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했기 때문에 이 책만 봐도 충분합니다. 더 넘치면 안 돼요. 더 넘치면 안 되고 제가 많이 줄여서 필요한 수험에 필요한 일정 양만 딱 해서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 늘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재 분량은 가맹거래사 2차 시험에 필요 충분한 책입니다. 그래서 적합성 있는 교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교재 목차는 가맹거래사 2차 답안지와 연계를 고려해서 목차를 아예 잡아놨습니다. 의, 요건, 효과 관련 문제식으로 이렇게 목차를 잡아놨기 때문에 그 목차를 잘 기억을 하시면 그대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하면 2차 답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전 연습용 교재가 될 수 있도록 뒤쪽에 가보시면 2편에서 10년간 기출 문제를 정확하게 해설을 달아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됐죠? 이런 책이다. 알아두시고 다음에 책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맹사업법 강의 연습이라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 책을 구입하셔서 보시고요. 제 강의는요, 요 교재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PPT화해서 한 줄 한 줄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 줄 설명하지만 거기서 시험에 나올 게 있고 나오지 않을 게 있죠. 그 부분을 제가 구분을 해드릴 겁니다. 그냥 한번 쭉 읽으면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반드시 내가 암기를 하고 기억해둬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다 표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 줄 한 줄 다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중요도 표시에 따라서 오면서 나중에는 중요한 거 위주로 마지막에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런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약간의 이제 OT였죠. 여러분에게 안내하는 내용들이었는데 이제 바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T가 또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너무 짧아도 안 되는데 이 정도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독점규제법 나왔네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그러면 여러분이 항상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독점규제법을 놓치시면 안 돼요. 독점규제법. 이 독점규제법도 사실은요. 일반 사법이나 공법에 대한 특별법입니다. 사실은 특별법인데 우리 특별법, 일반법은 상대적인 거라 그랬죠. 상대적인 거. 다시 특별법이 또 거기에서 또 새로운 특별법이 나오면 그 특별법은 뭐가 된다 그랬죠? 일반법이 된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점규제법이 특별법인데 이 독점규제법에 대한 새로운 뭔가 특별법이 생기면 이 독점규제법은 뭐가 된다? 일반법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상대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분류할 때. 그러면 독점규제법이 일반법이다. 그럼 이 독점규제법에 대한 특별법이라는 거죠. 뭐가? 가맹사업법이.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가맹사업법을 생각할 때는 앞쪽에 뭐가 있다? 일반법인 독점규제법을 생각해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특별을 나눈 이유는 뭐죠? 이 특별법에서 없는 규정들이 있다면 어디로? 일반법에 있는 법 규정으로 법률 관계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늘 어때요? 그 특별법을 생각하시고 어때요? 일반법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 실제 법률 관계에 가보면 어때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일반법. 이게 특별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특별법은 어때요? 여기에서 만약에 법률 관계 생기면 특별법이 없다고 해서 법률 관계 해결할 수 없나요? 아니죠. 어디에? 여기 있는 일반법에 있는 내용으로 이 어때요? 특별법적인 법률 관계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맹사업법으로 어떤 가맹사업 분야의 법률 관계를 해결을 못한다. 조문이 없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독점규제법에 있는 조문을 찾아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런 의미에서 일반법, 특별법 갖고 있는데 이렇게 독점규제법을 항상 여러분에서 연상을 하시면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점규제법에 있는 내용들을 가맹사업법에 준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준용해서 적용하는 부분도 꽤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가맹사업거래 공정에 관한 법률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느냐? 아까도 한번 살펴봤지만 1장 총론, 2장 가맹사업거래의 기본 원칙이 들어있다 그랬죠? 기본 원칙. 가맹사업거래 우리 이런 것들은 이렇게 지키자. 이러한 원칙을 갖도록 하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요. 3장, 4장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정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이게 의미가 있다 그랬죠? 가맹사업거래를 공정화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4장은 분쟁 조정 문제 그리고 5장은 공정거래에 의한 사건 처리 절차 문제 그 다음에 6장은 형사적 규제 내지 벌칙 문제 여기 있다 그랬죠. 그런데 추가적으로 가보면 7장에 가보시면 사법적 권리 구제 손해배상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가맹거래사 제도 자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6장까지 설명했지만 크게 이러한 다른 부가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결국 뭡니까? 이렇게 6장하고 7장 부분은 하나의 가맹사업 거래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항을 해결할 때 효과 부분이죠. 효과 부분. 효과 부분이죠. 효과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가맹사업 거래사. 가맹사업 거래사가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가맹거래사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묻는 문제도 옛날에는 나왔었습니다. 요즘엔 잘 안 나오지만 어쨌거나 있다는 걸 하고 간단하게 대비는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맹사업거래 공정의 법률이 됐다. 그래서 큰 틀을 항상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큰 틀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가맹사업법은 이러한 내용이 있다.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까지 이러한 목차는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내용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공부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 저절로 잡힙니다. 공부하게 되면 어때요? 이 3장의 제목 하나만 봐도 이 공정화의 내용에 어떠한 것들이 들어있는가를 여러분이 느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느낄 수 있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가맹사업법에 점수가 잘 나오려면 요 8장까지 그죠? 목차를 다 암기하고 있고요. 그 안에 어떠한 내용이 있고 어떠한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시험장 갈 때쯤 돼서 떠올라져야 됩니다. 알겠죠? 떠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됐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간단하게 하고요. 자, 그럼 우리가 제1장 총론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총론. 총론 1장 총론이죠. 여러분들 책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하는 건요. 여기에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전부 여기 다 표현될 겁니다. 표현되면서 하나씩 하면서 어떤 게 중요하고 제가 밑줄을 그을 건데 그 부분에 여러분이 중요도를 표시하면서 암기할 게 무엇이고 또 이 단어에 대한 내용이 뭔지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건데요. 일단 총론은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총론은 가맹사업법의 제정 목적 내지는 취지를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가맹사업법의 제정 목적 취지. 우리 앞쪽에 이미 봤죠? 1조 한번 보셨잖아요. 1조 목적 취지. 그 다음에 2조. 이 가맹사업법의 법적 성격, 성질이 뭐냐 이거죠. 그리고 가맹사업법의 전체 규정 체계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하면 44조의
8장에 해당하는 44조 안에 어떠한 내용들이 목차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그걸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3절에는 가맹사업거래 관련 개념 정의. 모든 특별법이 그렇지만 일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법에서 적용되는 개념들 있죠. 꼭 알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가맹사업거래가 뭔지, 가맹사업자가 뭔지, 가맹본부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겠죠? 이러한 내용들이 정의가 나와 있는데 조문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4절에 가보시면 가맹사업법의 적용 범위예요. 가맹사업법이 모든 법률관계에 적용될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죠.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 법률관계의 부분이 따로 있죠. 그 부분이 어디 부분인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쓸 때 1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미리 총론해서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이 부분을 암기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반드시 한번 읽어보셔야만이 가맹사업법을 전체를 볼 수 있고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알고 있는 한두 개의 용어들은 어때요? 뒤쪽에서 개별적인 제도가 시험에 나왔을 때 여러분이 표출할 때 풍부한 어휘 내지죠. 어휘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자, 총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총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보시면 제1절 가맹사업법의 제정 목적 취지라고 나와 있죠. 1절 보시면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 줄 한 줄 다 설명하는데 어떠한 것들은 그냥 넘어가기도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중요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표시를 좀 하시고 이렇게 키워드 단어를 좀 표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도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본 내용이 약 한 134페이지 정도가 되잖아요. 그 정도밖에 없어요. 이 134페이지 정도를 여기에서 좀 줄이고 하면은 양이 아주 적어집니다. 적어지니까 빨리 많이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일단 제정 목적 취지를 보시면 이걸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하고 약속할 건데 이렇게 표시된 걸 우리가 .1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2, .3, .3 이렇게 표시할게요. 제가 책도 그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여러분하고 이제 의사소통을 위해서요. .1에 보시면 가맹사업은 사업 경험이 없고 자본이 부족한 경우에도 창업이 가능하다. 그렇죠. 내가 지금 이 사업 분야에 경험도 없고 새로운 사업을 좀 해보고 싶은데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미리 들어와서 그 진입을 해서 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노하우가 있겠죠. 그 노하우를 내가 미리 좀 사자는 거죠. 사서 실패라든지 혹은 어때요? 그러한 시행착오를 좀 줄여서 이익을 창출해 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 경험이 없고 자본이 부족한 경우에도 창업이 쉽게 가능하겠죠. 미리 성공한 사람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주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게 가맹사업이라는 게 있죠. 가맹사업, 이 특수한 분야, 이 가맹사업 분야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네요. 알겠죠?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도 있다는 거죠. 그 .1을 보시면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를 가진 누구예요? 가맹본부예요.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요. 누가? 가맹본부가. 그러다 보면 자기가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보니 정보를 적게 갖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죠. 그래서 결국 어때요? 여러 가지 가맹점 모집과 또는 어때요? 계약 등등에 대해서 본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할 소지가 아주 많습니다. 다분히 많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보니 가맹사업자에게 굉장히 해를 주는 경우가 많겠죠. 그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을 함께 갖고 있는 것이 가맹사업 분야다. 그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걸 암기하고 있을 것은 없고요. 암기할 건 없고, 이렇게 가맹사업에 대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3을 가보시면, 가맹거래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피한. 그럼 가맹거래에서 이겁니다. 어때요? 제정 목적입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의 폐단을 시정하고 공정한 가맹 거래의 정착. 알겠죠? 정착. 또 가맹 사업 거래 전 과정에서 뭐예요? 투명성을 확보하는 거죠.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가맹 사업 당사자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통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 이 가맹사업법의 제정 취지이고 목적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실 제가 표시해 놓은 이유는 이 정도는 여러분이 좀 하나 기억을 해 두시면 좋다는 거죠. 가맹사업의 목적이 뭐야? 라고 했을 때 혹은 제도적 취지가 뭐야? 했을 때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가맹사업법을 전반적으로 꿰뚫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다 뭐 이해할 건 없지만 장점 한두 가지 용어들을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뭐죠? 폐단을 시정한다. 뭐 하나 정도로 알아두고요. 좀 더 나아간다면 공정한 가맹 거래 정착 이 두 개의 단어 문장 정도 있죠. 조금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하고 기억해 놓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제기라든지 나중에 사례 문제 나왔을 때 문제 제기라든지 이 할 말이 없거나 좀 양을 좀 더 늘리고 싶을 때 이러한 용어를 써주면 아주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법의 목적이고 여러분 알아두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오히려 표출하는데 상당한 풍부함을 나타낼 수 있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다 암기하면 좋겠지만 제가 뭐라 그랬죠? 다 암기하면 좋겠지만 제가 뭐라 그랬죠? 여기까지만 요 두 개 정도 두 개도 너무 많다 나는 다 이거 암기가 너무 힘들다. 그럼 어때요? 하나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나머지는 어때요? 읽으면서 이해만 하고 직접 내가 시험장에 쓰거나 직접 표출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는 요 한 키워드만 알겠죠? 잡고 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 능력급 범위를 자꾸 이렇게 줄여가면서 어때요? 표출 내가 얼마만큼 쓸 수 있을 것인가 진짜 쓰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많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확한 답을 내가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을 너무 내시면 안 되고 지금 연습을 시켜드린 겁니다. 2차 공부하는 방법. 그래서 가맹거래법의 제도적 목적 취지는 이런 것이다. 불공정 거래 행위의 폐단을 시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렇게만 쓰더라도 어때요? 말이 되잖아요. 말이 돼. 그죠? 뭐 더 풍부하게 하려면 불공정 행위를 폐단을 시정하고 공정한 가맹거래의 정착을 위해서 가맹사업법은 제정되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안에서는 어때요?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래에서 이런 걸 검토하겠다. 뭐 등등 있죠. 얼마든지 말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하나 연습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제정 목적 취지에서 4번을 가보시면 이거는 조문에 나와 있는 거라 했죠. 조문이기 때문에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가맹사업법에 대한 목적 정도는 여러 번 하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아까 제정 취지도 키워드 하나 만들었죠. 마찬가지로 모두 별표 놓고 1조 암기합니다. 알겠죠? 암기합니다.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그리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대등한 지위 이런 키워드가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상호보안 쪽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 알겠죠? 해물어서 궁극적으로 뭡니까? 소비자 복지 증진, 국민경제 발전, 소비자 복지 증진, 국민경제 건전한 발전. 뭐 이 정도도 어때요? 한번 여러 번 읽어보시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어디에 쓴다? 2차 과목 쓸 때 이러한 목적을 놓고 기준을 놓고 이렇게 몇 줄 쓰면서 여러분이 내려가도 굉장히 좋은 답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상이 아주 좋습니다. 뭐 그 정도로 그래서 1장에서 1절 부분은 이 정도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충분합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하고 계속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진행할 건데 오늘 이제 첫 시간은 이렇게 해서 OT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두 번째 시간부터 우리 이제 제2절 법적 성격 규정 체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